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인공지능과 불교라는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강연을 맡게 된 항공대학교의 지승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연을 하기 전에 꼭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세 분이 계세요. 저의 인생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예, 그게 아이가 저고요. 예, 지금의 제가 진짜 전지, 저때 제가 진짜 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있은 이유가 저희 어머니시고, 또 제가 오늘 외람되게도 과학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과학 이전에 어머님의 사랑, 자비가 더 중요하고, 또 과학 이후에도 자비가 더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그 점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 어머님을 감히 이렇게 먼저 냈습니다. 예, 어머님의 사랑 이후에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세요. 저분을 통해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단지 공학적인 개념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란 연구가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탐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어주셨고, 결국 이 두 분을 통해서 결국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부처님이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좀 얻은 건데요. 예, 결국은 좀 늦은 나이지만 40이 넘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가 과학적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또 인공지능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종교가로서의 부처님보다는 어떤 과학자, 아주 제 생각에는 아주 인류 최대 과학자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은 그 정도로 하겠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접하셨죠, 매스컴을 통해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올 초였습니다. 바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세돌이라는 절대 지존을, 인간의 지존을 꺾었습니다. 예, 저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충격들을 받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함부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들 인공지능은 요즘 많이들 아십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좀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만, 알파고 이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체스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예, 역시 저 이긴 인공지능도 지금 알파고의 왓슨 이전 버전인데요. 딥블루라고 해서 인간 챔피언입니다. 저기 고개를 숙인 분이 러시아 사람인데요. 절대 지존이었습니다. 인간계에서는. 근데 졌습니다. 저게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 뒤로도 약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가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가 제퍼드 쇼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퀴즈쇼를 내면은 손 들어갖고 답을 하면은 상금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많이 보신 분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장학 퀴즈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저기 이 세 번째 에서 세 명 중에 가운데가 바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죠. 예. 저기서 인간을 꺾습니다. 예, 인간 챔피언들을 물리쳐갖고 또 장안의 화제가 됐던 사건이 2013년인가요? 그때로 기억을 합니다. 또 가깝게는 한 작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쯤에 유진 구스만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요. 약 13세 소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테스트를 해봤어요.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저 유진이라는 인공지능인지 전혀 모르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30명이나 되는 검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일일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5분씩. 그러고 저거는 사람이 틀림없다. 13세 소년이 틀림없다 하고 손을 들어준 사람이
이 30%가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소위 저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에 가깝다 하고 판별하는 기준을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통과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제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됐던 그 인공지능입니다. 이처럼 그 인공지능은 이제 많은 우리 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페퍼라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도우미로서 제가 이 강에서는 이제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사람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그 상업용 인공지능으로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아시모라든가 뭐 요 강아지 인공지능 좀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갖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꼬리를 흔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능한.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 대신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옆에 보시는 화면이 위령제를 지내는 겁니다. 일본에서. 왜냐하면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살아있는 애완견보다도 더 정이 가고 교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간과 저것이 폐기 처분될 때 합동 위령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과는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소설도 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이 소설 쓴 그 소설이 그 본선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창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고요.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아노 연주까지 한다고 합니다. 뭐 그 연주의 그 음악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하는 상당한 일들을 인공지능이 따라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조금 좀 야한 얘기인데요. 이 음란 채팅 사이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요. 근데 저 사이트가 해커들한테 해킹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그 뭐 고위급 관리자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노출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인 줄 알고 인간 여성인 줄 알고 상대했던 대상이 인공지능이었다는 겁니다. 뭐 음란 뭐 대화를 나눴겠죠. 근데 그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다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 정도로까지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주 최근의 일이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기억하고 분석하고 하는 건 인간을 앞지릅니다. 저기 보시는 것이 이 변호인단 그러니까 로펌 회사에 취직한 변호사는 아직 아니지만 변호 그 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로펌 회사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뽑아내는 건 순식간에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증권 분석하는 건 이미 인공지능이 다 담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 주식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증시 분석을 하고 있죠. 요거는 불과 한 달 전 얘기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암 진단하는 거를 그동안에 의사가 여러 가지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암이다 아니다 하고 판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가 맡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길병원하고 아마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그 데이터를 왓슨에 보냅니다. 그럼 왓슨 컴퓨터가 이 환자는 암이 틀림없다, 아니다 하고 판별을 하는데 그 인식률이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인 것이죠. 다만 이제 90% 이상이 된다는 거는 미국의 경우였을 거고 한국에는 좀 인상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겁니다만 놀라운 건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강의를 합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끔씩 물어봅니다. 거의 한 20년 전부터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문제 요즘 뭐 많이 얘기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어떤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간을 과연 뛰어넘을 것이다, 미래가. 인간하고 충돌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좀 계시는군요. 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우리들 희망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좀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좀 요런 주제로 이번 강연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빌어서요. 자, 인간과 인공지능. 조금 전에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인간과 인공지능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이 문제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라고 하기는 좀 절대 비교는 어려운데요.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략화 시켜갖고요. 하드웨어 성능을 보면은 처리 속도와 용량을 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슈퍼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슈퍼컴퓨터가 1초 동안이면은 계산을 끝내버릴 일을 만약에 똑같은 일을 사람이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10의 16승 초라고 적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마도 태양계가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공지능은 단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기억 용량은 어떠냐? 보통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정보량을 컴퓨터 한 대, 인공지능 한 대가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량과 처리 속도,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이 집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은 하드웨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그럼 인간이 낫냐, 인공지능이 낫냐.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인간은 뇌세포 개수로 보면은 약 10의 11승계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뇌세포가 우리의 지능적인 작용을 하는 것들인데요.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까지는 약 10의 3승계. 요번에 그 알파고가 아마 굳이 개수로 말하자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다운 지능이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어찌됐건 현재 수준에서는 약 10의 3승계. 아마 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10의 3승계는 개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개미수도 놀랍습니다. 개미도 군집을 이뤄갖고 협동을 하고 위아래 명령 체제가 있고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죠. 아무튼 현재 인공지능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몸뚱이에 있어서는 인간이 안 된다. 인공지능의 처리 속도, 메모리. 사실 우리가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진 이유는 사실은 알파고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계산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빨리 계산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 하는 일에는 인간이 못 당하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인간에게 아직은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걱정 안 하고만 있어도 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들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나누죠. 육체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포는 시냅스와 세포체, 좀 어려운 얘기지만요. 아무튼 이와 같은 많은 정보량들을 담고 이 정보량이 서로 연결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심과 심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즉, 그 인공지능의 육체라면은 이미 메모리와 CPU라는 이름의 그 계산 장치가 구성이 돼 있죠.
마치 그 인간의 세포랑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안에 프로그램을 내장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마치 마음과 마음부수처럼 인간의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어는 다르고 뭔가 좀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실제 그 작동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암과 알고리즘이라고 써놨는데요. 저것이 바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인 둘 다 뭔가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요.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공존한 것 같습니다.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근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공존하는 게 이게 참 두려운 현실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IT의 그 인공지능이라는 책 가장 많이 쓰이는 교과서인데요. 이걸 쓴 그 윈스턴 교수가 한 정의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뭐냐? 인공지능은 감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하는 이것을 인공지능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인공지능의 3대 요소가 뭡니까 하면은 감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하는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판단해 갖고 이렇게 암과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뭘 알고 있느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알고리즘.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핵심적인 인공지능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공지능만 그러냐? 인간도 그렇다는 것이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금 발전 추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의에 입각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추세인데요. 먼저 물론 기계죠. 기계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적 기계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이 수동이었죠. 사람이 다 조작을 했으니 만져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핸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뻑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덧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반자동, 자동,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자율,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시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면요.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어떤 기계로 머물지 않고 하나의 존재로서 서려고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직 인간을 능가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알파고 같은 경우가 바로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킨 일만 하는 겁니다. 기계와 크게 다를 바 없죠, 아직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인공생명이라든가 어떤 존재의 문제,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그 어떤 인공 붓다의 개념까지 이렇게 아마 나가는 게 우리 인공지능에 나가야 될 길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현재라고 써놨죠. 바로 현재는 무인자율, 약한 인공지능이 주류를 이루고 아주 활발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제4의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4의 혁명이 불어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1차 혁명은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고 2차는 산업혁명, 3차는 정보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왔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도래라고 이렇게들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까지 변할지, 과연 저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지,
참 걱정 반, 뭐 이렇게 또 기대 반 이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 대표적인 얘기 무인 자율 시스템 잠깐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공지능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저기 정의를 좀 몇 마디 적어봤습니다만 저것은 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나사에서 이미 한 20년 전에 정의한 무인 자율 시스템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 미국의 나사에서 저걸 만들었냐면은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주에는 인간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대신에 뭔 일을 해줘야 될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만들자 해서 정의한 것이 바로 무인 자율 시스템이고요. 그 정의를 보면은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간섭 없이도 하지만 주어진 목표는 있습니다. 인간이 주어진 거죠. 인간이 준 일을 하는데 혼자서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저 구글 자동차죠. 많이 보셨죠. 요즘 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요. 하지만 사고도 났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자동차죠. 하지만 저것이 가장 아마 현실적으로 먼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무인 드론이라고 하는 거, 미 국방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것도 스스로 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무인 잠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인공지능의 현실적인 예로서 많이 쓰이는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아마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좀 두서없습니다만 인공지능의 전반, 현재 어느 모습인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제부터는 조금 좀 얘기를 좀 달리해 갔고요. 예, 인공지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인공지능이라는 생각, 또 저런 거를 개발하게 된 동기,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많은 인공지능 관련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잘 아는 분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가 누구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아마 제일 처음에 누가 나타날까요? 아인슈타인이겠죠. 이거 뭐 교과서적으로 누구나 다 인류 최고의 천재 하면 아인슈타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검색을 잘 보시면은요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아마 많이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폰 노이만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동년배세요. 거의 같은 시기를 지내셨고 또 공교롭게도 다 유태인입니다. 태어난 나라는 조금 다르지만요. 유태인이고 또 두 분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데서 아마 같이 생활을 하셨고 두 분이 다 강제로 또 어디 끌려갑니다.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자탄을 개발하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원자탄을 개발하는 곳에 가서 또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물리학자이면서 또 이 폰 노이만 이분은 결국은 인공지능을 이끌어낸 인공지능의 어떤 산파 역할을 한 이런 분이 됩니다.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양자역학의 태동이 된 게 이제 코펜하겐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언이 이제 현대 양자역학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시점인데요. 두 분이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그 선언에 아인슈타인은 반대했고 이 폰 노이만 저분은 이제 찬성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 불교적인 데 손을 든 거죠. 불교적인 관점에 정해진 바 없다는 거에 손을 든 게 바로 폰 노이만이고요. 폰 노이만의 사상이 좀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초반에 제 스승님 얘기를 했지만 그 스승님의 또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그 스승님을 통해서 이 폰 노이만 얘기를 좀 제가 여러 차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분이 가졌던 생각이 이제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인공지능 발전의 어떤 계기가 된 이런 중요한 분이라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천재지만 아주 황당한 꿈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릴 때 꿈은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우주를 개척하겠다. 우주를 개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주에 뭔가 기지를 세워야겠다, 본부를 세워야겠다. 근데 이제 인간이 갈 수 없으니까 인간 대신에 보낼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예. 그런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맨 먼저 만든 게 컴퓨터입니다. 예. 컴퓨터가 뭐 컴퓨터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런 인공지능적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첫걸음이 컴퓨터를 만든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이분이 생각해내고 만들어내죠. 그 제자들이 많습니다. 잠깐 좀 소개시켜드리면요. 맨 위에 폰 노이만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밑에 제자가 되는 그 튜링 머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상영이 됐고, 또 보통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 하면은 폰 노이만을 말하기도 하고 튜링을 말하기도 합니다. 폰 노이만의 그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구현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튜링을 또 컴퓨터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빈 민스키, 저분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인공지능의 아버지 하면은 이제 저분이 나오죠 또. 오늘날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빈 민스키, MIT 교수로 계시다가 아주 장수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존 홀랜드, 저분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분은 그 케이오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오스, 혼돈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 혼돈 이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가 튀어나오는. 뒤에 이제 제가 그 의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때 다시 좀 나올 텐데요. 그 굉장히 복잡성 이론이라는 아주 그 간단한 것들이 여러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가 전혀 새로운 놈이 튀어나온다. 이런 것을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연구하신 이런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또 컴퓨터공학과 교수신 존 홀랜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옆이 제 사부님이시죠. 지글로 교수란 분. 저분도 역시 그 시뮬레이션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아버지. 역시 근데 시뮬레이션이란 용어 자체도 폰 노이만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 랭턴이라는 분, 저분은 인공생명이라는 개념을 또 창시한 또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폰 노이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각계각층의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하나의 대가가 돼갖고 이루고 있는데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폰 노이만 저분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컴퓨터 이걸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존재란 무엇이냐, 과연 인간과 같은 존재가 가능한 것이냐, 그런 아마 그 탐구심, 그걸 통해서 또 우주를 개척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분의 한번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저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존재라는 것이 뭐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 존재하면 우리는 마음도 있고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저분은 정보다.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불교 심리학에서도 마음을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상을 아는 거예요. 알미죠, 어떤 정보.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존재. 바로 이 폰 노이만은 바로 저것을 통찰했고, 이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메모리라는 곳에 집어넣고 그걸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인간의 버금가는 존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폰 노이만의 생각이었고요. 또 이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생명이라는 개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이란 건 뭐냐? 정보를 복제하는 것이다, 카피하는 것이다. 유전상속하는 것이고요. 마치 이 정보라는 거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업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업만은 가져간다고 하죠.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업이 정보고, 이 정보가 바로 카피되고 유전되면서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어떤 진화하고 또 윤회하고 그런 개념까지도, 아마 폰 노이만 저분은 아마 불교를 모르셨을 텐데도 아주 굉장한 통찰력을 지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막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분 생각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능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데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알려달라. 아닌 것을 증명하겠다. 기계가 뭐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것이 구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기계다. 생각하는. 그런데 얼마나 멋져요. 생각하는 기계니까. 근데 또 한편 멍청한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불교의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요. 아주 좀 훌륭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도 그냥 기계일 뿐이다. 어떤 상태가 바뀌는, 계속 마음이 바뀌는 이런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도 충분히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는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냐. 즉 기계가 인간을 초월하는 시점, 이거를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온다, 이런 이제 책도 있고 한데요. 조금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뭐 한 2030년 뭐 이렇게들 내다보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5년, 15년, 20년 요 정도면은 이제 드디어 인간을 능가하는 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류 방식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 간단히는 그냥 인간을 능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분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한 인공지능이나 강한 인공지능이나 전부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지능적 행동을 합니다.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어. 우리가 알파고 얼마나 바둑 잘 둡니까? 예. 그 속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만 봐서는 인간을 훨씬 능가합니다. 예. 하지만 안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과연 알파고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겠느냐, 사유를 하고 지각을 하고 마음을 가졌겠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요,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습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너 거기다 왜 뒀니? 그럼 알파고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 판세가 이러고 저러고 하고 지금 이세돌 구단이 여기다 뒀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축을 몰아갖고 어떻게 잡아먹을 의도해서 여기다 뒀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알파고는 오로지 그 수치 데이터만 분석해서 할 뿐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예. 아주 그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만 갖고 엄청나게 빨리 처리해서 답을 내는 것뿐이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유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한 인공지능은 뭔가 마음이 없는, 아직 사유를 못하는 걸 약한 인공지능으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강한 인공지능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식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불교적 관점으로 좀 바라봤는데요. 앞서 두 지능적 행동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사유와 지각에서 저는 약한 인공지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분적으로요, 인간의 감성을 흉내내고 또 안에 논리 체계가 들어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답을 줄 수 있고 그런 인공지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의 마음까지 어떻게 기계가 따라하는지 기분은 나쁘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통찰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충분히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진 어떤 사유나 지각의 그런 메커니즘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또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저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사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약한 인공지능이다 아니다를 따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게 바로 저겁니다. 목표 설정의 주체, 즉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의지를 내는 무슨 일을 하라는 거, 주어진 명령이 보통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주어지죠. 너 이 일 해. 알파고한테는 너 바둑 이겨. 이게 명령이겠죠. 그거에 따라서 사유도 하고 일을 하는 게 약한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이라면은 너 이거 해 해도 자기가 그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혹은 내가 파괴되는 일이라면 안 할 겁니다. 그죠? 인간을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겠죠. 오히려 그 목표를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 내부적 존재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저거에 바로 자아의식이죠. 바꿔 말하면. 진짜 기계가 인간다우려면은 자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라는 개념이 있고 이것이 최고의 어떤 존엄이고 가치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존엄을 해친다면 나는 거부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는 이런 생각으로 행동을 할 것이고요. 그런 인공지능이 만약 나타났다. 이건 정말 사건이고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인간과의 전쟁이 불가피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약한 인공지능이냐 아니냐를 분리하려면은 저 목표 설정의 주체가 누구냐,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의식이 생긴 놈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에 있는 내용이 바로 알미죠. 제가 아까 존재의 핵심이 알미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있느냐, 알미 뭐냐, 뭘 알고 있느냐. 기계는 기계적 알미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만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만 합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만약에 자아의식이 생겼다, 진짜 인간처럼, 그러면은 어떤 자아의식에 관련된 알미겠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알미 형성될 겁니다. 아마도 이기적이겠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과의 전쟁이 우려되는 것이 바로 저 시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건 좀 불교적 관점으로 제가 좀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 알고리즘 수준을 가지고 저렇게 보통 나눕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인공지능이 관심을 끌다 보니까 딥러닝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죠? 뭐 그런 기술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만 잘 만들면은 대단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관점이 틀립니다. 알고리즘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뭘 알고 있느냐, 대상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느냐, 그 정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도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시고 깨달음을 마침내 얻으셨죠. 그러고 나서 내가 신통력이 생겼다, 내가 뭐 대단한 걸 볼 수 있게 생겼다, 아니면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은 예전에 없던 알미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편견으로 알고 있던 자아가 실제한다는 이런 알미 없어지고 자아라는 것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구나, 그거에 관한 알미 생겨났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자신이 생깁니다. 저러면은. 왜냐하면 우리랑 부처님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보다 계산을 더 많이 하시거나 빨리 하시거나 머리 용량이 크신 것도 아니고요. 다 같죠. 다만 아는 게 틀립니다.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부처님은 그것이 본래 없구나 하고 아신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문제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인공지능이
어찌 하다가 자아라는 의식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지만 결국은 부처님의 수준으로 오겠죠. 네, 그 차이는 알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알의 문제를 좀 중심으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알미 생겨났냐? 그 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다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텅텅 볐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마도 우리가 이게 실제한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공한 성질을 갖고 있는, 흔히 공성이라고 얘기하겠죠. 공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 자아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시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나 인공지능이나 최후의 목적지는 바로 저 부처님의 알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1강은 제가 좀 처음 시작하는 거라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